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폭로합니다. 암 찾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위험한 검사. 75세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는 멈추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동,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어르신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76 되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15년 동안 매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검진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증상도 없었고 컨디션도 날아갈 듯 좋으셨는데 복부 CT 결과지에서 췌장에 아주 작은 물혹이 하나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봐서는 암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말이죠. 김철수 어르신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그 말이 어르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콕콕 쑤시는 것 같고 입맛도 뚝 떨어지셨죠. 결국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단순한 물혹, 그러니까 얼굴에 난 점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다가 췌장이 자극을 받아서 급성 췌장염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췌장액이 흘러나와서 주변 장기를 녹이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죠.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김철수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꼬박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금식하느라 몸무게는 10kg이 빠져서 뼈만 남으셨고 태어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암을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멀쩡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르신이 태어나시던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그놈의 건강검진이 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김철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과잉 진단에 덫에 걸려들고 계십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기계로 치면 낡은 고물차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녹도 슬고 기름칠도 좀 벗겨지고 부품도 헐거워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최첨단 검사 기계들은 이 흔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빨간 줄을 긋고 추가 검사를 하라고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단순히 낡은 것과 고장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을 고장났다고 착각해서 억지로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려다가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의사들이 웬만하면 환자들에게 잘 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75세,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비싼 건강검진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진표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5세 이후에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백만 원 갖다 바치는 대신
진짜 내 수명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투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내 몸을 지키는 주치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서론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75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5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건 절대, never 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 덫에 걸리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검진 때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항생제를 드셨습니다. 증상도 전혀 없었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방광에는 나이가 들면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2분 중 1분,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한 세균들은 마치 동네를 지키는 터줏대감처럼 진짜 독한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김철수 어르신이 항생제를 드셔서 이 터줏대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빈 무주공산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 아주 악질 독종들이 들어와서 진짜 방광염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서 독한 주사를 맞으며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거나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입니다. 2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세가 넘으면 심전도를 찍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이 조금 커져 있다거나 박자가 조금 불규칙하다는 식이죠. 여러분, 80년을 뛴 심장이 20대 청년 심장과 똑같다면 그게 더 괴이한 일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그런데 병원 기계는 이걸 비정상이라고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폭포수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져서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듯이 심전도의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CT 촬영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혈관 조영술로 이어집니다. 결국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을 찌르는 시술을 받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콩팥이 망가지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아주 잘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믿으십시오. 3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입니다. 허리 좀 뻐근하다고 병원 가면 의사들이 습관처럼 MRI 찍어보자고 합니다. 절대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100년 된 고택,
아주 훌륭한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문풍지에는 구멍도 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집이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한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안 아파도 MRI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척추의 주름살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기둥을 건드려 놓으니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MRI가 아니라 걷기 운동과 물리치료가 정답입니다. 사진 한 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75세 이상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입니다. 이 검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75세 이상에게는 아예 권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등급으로 치면 D등급, 낙제점인 검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 다른 노화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검사한다고 바늘로 찌르고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수술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 차고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하자고 해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거절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검사 도중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을 아예 다 태워먹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살이 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증상 소변 검사, 무증상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 암 검사,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의 멋과 품위가 있습니다. 자꾸 새 집처럼 뜯어 고치려다가는 집이 무너집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병원 검사비 아껴서 투자해야 할 진짜 노후 건강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번 찍을 돈이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숙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병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김철수 어르신이 선택한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 번 찍을 돈 80만 원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 바로 고성능 백신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산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싼 가격에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기존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효과가 40%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주사 맞고도 걸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싱그릭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번 맞아야 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안 아픈데 찍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MRI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고통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MRI 예약 취소한 돈으로 부인과 함께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 폐렴구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지만 병원에서 돈 내고 맞는 프리베나 13 같은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예방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검사비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데 쓰십시오. 두 번째 투자처,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눈 뜨면 영양제 통부터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비틀거리는 건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약은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니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차게 뜰 필요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걸으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MRI 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 드시고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서 신으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세 번째, 딱 하나 예외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꼭 돈 써서 받으십시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뱃속에 있는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건 증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다행인 건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만 챙기십시오. 자, 이제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의사 앞에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 라고 한다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효과 보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늦지 않습니다. 증상 생겼을 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요즘 병원 쇼핑을 끊고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십니다.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색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불안이라는 병을 걷어내니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병원에 의존하던 삶을 끝내고 내 발로 서는 건강 독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건강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약을 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병원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75세가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됩니다. 소변이 탁하다고, 심전도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정밀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전립선암 수치검사와 대장내시경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포수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검사를 낳고 결국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그 고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 검사 안 받으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이 치료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나중에 아플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을 과잉진료의 늪에서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MRI 찍을 돈 80만 원으로 싱글릭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십시오. 검진받을 시간에 정육점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드시고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재테크이자 건강 테크입니다. 제 환자 김철수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달력에 병원 가는 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날, 손주들과 통화할 날을 표시하십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네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산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진짜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이 펄펄 끓어야 독감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밥맛이 없고 피곤한 것은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서 염증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응급실 당직을 서다가 만난 78세 최영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열흘 전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는데 자꾸만 기운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만 계셨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저 환절기라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보양식만 챙겨드렸다고 해요. 그러다 사달이 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려다가 문턱에 걸려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놀란 가족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오셨을 때 최영감님은 헛소리를 하시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선망 증세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형 독감에 폐렴까지 겹쳐 폐 절반이 뿌옇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급실 도착 당시 체온은 36.8도,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의 독감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독감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최근 10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지독하고 교묘합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17일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예년보다 2달이나 빠른 겁니다. 환자 수는 더 심각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외래 환자 1000명당 22명이던 독감 환자가 불과 2주 만에 50명을 넘어서더니 12월 말에는 73.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2016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기록하는 최고 수치입니다. 지금 전국의 호흡기 내과 병동은 빈 침대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바로 최영감님 같은 케이스입니다. 왜 멀쩡하던 분이 열도 없이 쓰러지셨을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왜 체온계는 조용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사일런트 플루, 즉 침묵의 독감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격렬하게 싸우면서 고열을 냅니다. 열이 난다는 건 내 몸이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면역 시스템도 같이 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싸울 힘이 부족해서 열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폐와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이 상황이 고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초기에는 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갑자기 멍해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 증세.
평소 잘 걷던 분이 자꾸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낙상징후, 그리고 며칠째 지속되는 극심한 식욕 부진. 이 세 가지가 보인다면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뇌와 근육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최영감님이 겪으셨던 이 끔찍한 일을 여러분은 절대 겪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열이 없어도 독감을 찾아내는 법부터, 독감이 휩쓸고 간 뒤 혈관을 지키는 골든타임, 그리고 폐렴균을 막아주는 의외의 생활습관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독감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딱 한 달 동안이 생사를 가르는 진짜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치료 다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큰일 치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독감약 다 먹었다고, 이제 기침 좀 덜하다고, 아, 이제 살았다 하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최영감님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다행히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열도 내리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며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웃으면서 병원 문을 나서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퇴원 2주 뒤에 다시 119에 실려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뇌경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독감의 진짜 공포는 바이러스가 사라진 직후에 찾아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감이 남긴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독감을 그저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혈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와 면역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혈관 속에 전쟁의 잔해물들이 남습니다. 이걸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끈적한 찹쌀떡 반죽이나 껌이 들어찬 것과 같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흐르지 못하고 뭉치겠죠. 그게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 혈관을 막으면 최영감님처럼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의학적 통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독감 진단을 받고 나서 딱 한 달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평소보다 4배, 뇌졸중 위험은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혹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에 이미 기름때인 동맥경화반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독감으로 생긴 염증 폭풍이 이 기름때를 건드리면 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독감 완치 판정받으신 날부터 달력에 딱 한 달 동안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그리고 이 기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이 한 달 안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랐는데도 평소보다 숨이 너무 차다거나 혹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샌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독감이 남기고 간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때는 동네 의원이 아니라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최영감님은 다행히 가족들이 증상을 빨리 알아채서 골든타임 내에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반신불수로 지내실 뻔했습니다. 독감은 단순히 기침 좀 하다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내 심장과 뇌를 노리는 무서운 저격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덜컥 겁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제가 의사생활 경험을 걸고 추천하는 폐와 혈관을 지키는 2가지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 내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 싶으시죠?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독감 끝나고 한 달 조심해라. 이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독감이 휩쓸고 간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더니 덜컥 겁부터 나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병을 막는 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해결책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대학병원 교수인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폐와 심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생존 백신 칵테일을 맞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 독감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독감 주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생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기관지 점막을 파괴해서 길을 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뚫린 길로 폐렴균이라는 놈들이 신나게 쳐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독감 걸렸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 백신이 1차로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오더라도 폐렴구균 백신이 2차로 폐렴균을 막아줍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 조끼만 입는 게 아니라 방탄 헬멧까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2가지 주사를 다 맞은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뚝 떨어지고 사망 위험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보건소에서 둘 다 무료로 맞으실 수 있거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양쪽 팔에 나눠서 맞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맞으세요. 2번째 해결책, 48시간의 법칙을 목숨처럼 지키세요. 독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의학적으로 48시간, 즉 이틀이라는 시간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점령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면 이미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항바이러스제를 써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산불이 났는데 초기에 물을 뿌려야지 산 전체가 다 타고 나서 물을 뿌려봤자 소용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영감님이 이걸 놓치셨어요.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시다가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열이 나든 안 나든
갑자기 몸이 처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가서 검사받고 독감이면 바로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게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타민이나 쌍화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해결책, 칫솔이 여러분의 폐를 살립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텐데요.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는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은 손이 아니라 입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목구멍 근육이 약해져서 주무시는 동안 침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걸 흡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입안이 더러우면 침 속에 세균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그 세균 덩어리 침이 폐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흡인성 폐렴이 되는 겁니다. 독감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바로 이 폐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양치질은 그냥 이 닦는 게 아닙니다. 폐로 들어갈 수도 있는 세균 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생명 연장 의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충 쓱싹 하고 끝내지 마시고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으세요. 혀 안쪽까지 닦으셔야 합니다. 흔히 쓰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 꼭 빼서 소독액에 담가두시고요. 틀니 끼고 주무시는 건 세균 덩어리를 입에 물고 주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감 주사와 폐렴 주사를 짝꿍으로 맞는다. 증상이 생기면 48시간 안에 병원으로 뛰어가서 약을 먹는다. 자기 전 양치질로 입속 세균을 박멸한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아무리 독한 슈퍼 독감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최영감 님도 퇴원하시면서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이제부터 자기 전 양치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깜빡깜빡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딱딱 맞춰서 따라만 하시면 되는 초간단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눌러서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볼펜 하나 준비하셔서 메모하실 준비하세요.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엉망으로 하시면 치료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집에서 생활 습관만 잘 잡으셔도 면역력이 2배, 3배로 껑충 뜁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 다 빼고 최영감 님도 퇴원 후에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매일 지키고 계시는 하루 3번 면역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은 점막 면역수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찬물 벌컥벌컥 드시나요? 그건 우리 몸의 보일러를 끄는 행동입니다. 우리 호흡기에는 섬모라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어서 빗자루질 하듯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쓸어내줍니다.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섬모들이 추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방어막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 1000단위와 아연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우는 자명종이고 아연은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방패입니다. 아침 물 한 잔과 영양제 2알, 이게 여러분의 하루 면역력을 책임집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은 습도 50% 사소하기입니다. 겨울철 실내는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건조하면 코 안쪽 점막이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데 바이러스한테는 이게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집에 습도계 하나씩은 꼭 두세요.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졌다 싶으면 비상입니다. 가습기를 트시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서라도 무조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춥다고 문 꼭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져요. 하루에 딱 2번, 점심 드시고 1번, 오후 4시쯤 1번,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여세요. 바깥 찬 공기가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는 최고의 환기 청소입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은 생명을 구하는 3분 양치질입니다. 앞서 파트 3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낮에는 침을 삼켜도 깨어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에 주무실 때는 기도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양치질은 낮에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칫솔모가 잇몸과 이 사이사이를 파고들게 꼼꼼히 닦으시고 혓바닥도 안쪽 깊은 곳까지 닦아내세요. 입속 세균만 잘 잡고 주무셔도 자다가 폐렴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최영감님은 욕실에 3분짜리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닦으신답니다. 아주 훌륭한 습관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퐁퐁 솟아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 맞아도 되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월이나 11월에 맞으셨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독감은 내년 4월, 길게는 5월까지도 유행합니다. 지금 맞으셔도 항체 생기면 봄까지 든든하게 버티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맞으세요. 질문 2. 작년에 먹다 남은 감기약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깝다고 자꾸 남은 약 드시는데요. 그게 항생제인지 해열제인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게다가 독감은 일반 감기약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엉뚱한 약 드시다가 골든타임 48시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약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증상 있으면 새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3. 가습기 청소하기 귀찮은데 젖은 수건 널어놔도 되나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는 물통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세균 분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가 자신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흠뻑 적셔서 방 안 곳곳에 널어두세요. 아니면 솔방울을 물에 담가뒀다가 놓는 것도 천연 가습기로 아주 좋습니다. 핵심은 코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이 어려운가요?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 점심에 창문 열기, 저녁에 꼼꼼히 이 닫기. 정말 별거 아니죠?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슈퍼 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됩니다. 최영감 님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한번 크게 앓고 나시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덕분에 지금은 다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실 만큼 건강해지셨고요. 자, 오늘부터 나도 이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적으신 김에 다른 분들 댓글에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오늘 나눈 수많은 이야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3가지 핵심 메시지만큼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머릿속에 저장해 주십시오.
첫째,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내 몸이 이상하면 독감입니다. 열이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독감은 열 대신 무기력함, 식욕부진,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게 된다면 체온계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독감 완치 후 딱 한 달이 진짜 승구처입니다. 기침이 멈췄다고, 열이 내렸다고 치료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독감 진단 후 한 달 동안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4배, 5배 치솟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내 몸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백신과 양치질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서 이중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 양치질을 통해 폐렴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도남프란드는 이 양치질 습관 하나가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비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꼭 따뜻한 물 한 잔과 꼼꼼한 양치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생선 잘 모르고 드시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세 박 여사님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 시장 생선가게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 오면 제일 크고 비싼 자연산 생선만 골라 밥상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큼지막한 돔이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큰 생선을 구워주면 손주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셨다고 해요. 비싼 게 당연히 몸에도 좋을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박 여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제대로 다듬을 수가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증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려야 했고, 평소에 즐겨 부르던 트로트 가사도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나신 박 여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라며 울먹이시는데 잡고 계신 두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가족분들은 당연히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을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뇌를 공격하고 있던 범인은 노화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여사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그 최고급 생선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박 여사님의 혈중 중금속 농도는 일반인의 5배가 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시장에 가시면 무조건 크고 실한 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덥석 집어오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자연산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열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비싼 돈을 주고 내 몸에 독을 채워넣고 계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믿고 먹는 생선 중에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침묵의 암살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독소가 몸에 들어와도 콩팥이나 간에서 걸러내 배출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다릅니다.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번 들어온 독은 뼈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박 여사님처럼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독소가 뇌신경을 상당히 손상시킨 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생선 6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일 드셔도 중금속 걱정 없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진짜 보약 같은 생선 5가지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바다의 오염으로부터 내 몸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무조건 크고 비싼 자연산 생선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 대물이라고 하면 보약처럼 여기십니다. 낚시꾼들이 잡은 미터급 대형 물고기를 비싼 값에 사서 곰국처럼 고아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 귀한 생선이 독이 된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다 생태계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바닷속 다단계 사기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 삽니다. 이 플랑크톤들은 바다에 흘러든 미세한 수은 입자를 아주 조금씩 몸에 담게 됩니다. 1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의 독이라고 해보죠. 이걸 작은 물고기가 와서 100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 작은 물고기 뱃속에는 100원의 독이 쌓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고등어 같은 중간 크기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를 또 100마리 잡아먹습니다. 그럼 독은 1만 원이 되죠. 그런데 참치나 상어 같은 거대한 포식자는 평생 동안 이런 중간 물고기를 수천 마리 넘게 잡아먹고 삽니다. 결국 이 거대한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쯤이면 그 뱃속에는 수억 원어치의 독이 농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생물 농축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윤기가 흐르고 싱싱해 보이는 그 대형 생선이 실상은 수십 년간 바다의 온갖 중금속을 빨아들인 거대한 독소 저장고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상태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들은 참치회 먹어도 멀쩡하던데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정수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과 콩팥이라는 훌륭한 해독 공장이 있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서 소변이나 땀으로 독을 빼냅니다. 젊고 건강한 필터는 성능이 좋아서 웬만한 독은 싹 걸러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필터는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70년을 쓰면 낡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넘어가면 중금속을 배출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면 빼낼 독을 여러분은 3일, 4일이 지나도 다 빼내지 못하고 몸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수은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에서 기름기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곳이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세포에 달라붙은 수은은 신경망을 서서히 녹여버립니다.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합선되듯이 뇌 신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리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혀를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공격받으면 어제 일도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늙어서 그렇다 혹은 치매 초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드신 그 비싼 생선이 보내는 중독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제가 큰 생선을 피하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량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이제 거대한 독소 폭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이 독이 든 폭탄이고 어떤 생선이 안전한 영양제일까요? 시장에 깔린 수많은 생선 중에서 딱 골라내실 수 있게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선 이름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중요한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공유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몰라서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진짜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켜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평생 보셔야 할 족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조폭을 피하고 바다의 서민과 친해지는 겁니다. 먼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바다의 조폭 6인방부터 잡아내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덩치가 산만하고 성질이 포악해서 눈에 뵈는 것 없이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뱃속에 독이 가득 찼을 수밖에요. 첫 번째는 상어와 황새치입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 어르신들은 제사상에 동백이라고 해서 상어 고기를 올리시죠. 조상님 모시는 정성은 알겠지만 산 사람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 수은 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참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참치 통조림은 괜찮습니다. 그건 가다랑어라고 해서 덩치가 작은 녀석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횟집에서 비싸게 파는 붉은 살 생선회, 바로 대형 참다랑어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사실은 지방에 녹아있는 수은 맛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돔과 능성어입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면서 귀한 선물이라고 사오시는데 이것들도 심해에서 오래 사는 어종이라 수은 축적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은 킹 매커럴이라고 불리는 대형 삼치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삼치는 괜찮지만 해외에서 수입된 사람 팔뚝만한 거대한 삼치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 6가지 생선들은 1년에 한 번도 많습니다. 1년에 어쩌다 특별한 날 한두 점 맛만 보시는 걸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며 독을 사는 격이 되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겠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바다의 서민 오총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덩치도 작고 수명도 짧고 욕심 없이 플랑크톤만 먹고 사는 착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깨끗합니다. 저는 이걸 영어 앞글자를 따서 스매시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S-M-A-S-H, 스매시. 테니스 칠 때 강력하게 내리꽂는 스매시처럼 질병을 때려잡는다는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첫째 S는 연어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인데 이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사람이 관리한 깨끗한 사료를 먹고 자라서 중금속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치매 예방의 1등 공신인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합니다. 둘째 M은 고등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선이죠. 등푸른 생선의 왕입니다. 값이 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양가로만 따지면 비싼 도미나 참치보다 100배는 훌륭한 보약입니다. 셋째 A는 멸치입니다. 뼈째 먹는 칼슘의 왕이죠. 멸치는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몸에 독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넷째 S는 정어리, 다섯째 H는 청어입니다. 옛날에는 과메기를 청어로 만들었죠. 이 녀석들도 덩치가 작아서 아주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 이 5가지 스매시 생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바다의 서민들이죠. 하느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돈 많아야 먹을 수 있는 비싼 생선에는 독을 숨겨두시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생선에 진짜 보약을 숨겨두셨으니까요. 이 스매시 생선들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아니,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밥상에 올리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세포가 되살아납니다. 박 여사님께도 제가 똑같이 처방해드렸습니다. 비싼 옥돔 대신 시장에서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 사다가 조림해 드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매시 생선이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혹시 생선국 끓일 때 뼈랑 내장까지 푹 우려내야 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식초물에 씻으면 독이 빠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어르신들이 50년 넘게 잘못 알고 계셨던 위험한 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생선 밥상 차리는 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서 이 귀한 족보를 선물해 주세요. 진짜 효도는 비싼 생선 사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한 생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잘못된 조리 상식 때문에 애써 골라온 좋은 생선을 도구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처방해드리는 이 실천법은 단순히 요리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생명 연장의 기술입니다.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부터 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딱 이렇게만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바다 서민 만나는 날로 정하시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멸치를 듬뿍 넣고 우려낸 국물에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멸치볶음 반찬을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뼈와 칼슘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시작이죠. 수요일 저녁에는 국민 반찬 고등어 조림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물까지 싹 비벼 드시지 말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특별하게 연어 스테이크나 마트에서 파는 연어회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딱 3번만 스매시 생선을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와 단백질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두부나 계란나물 반찬 드시면 영양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3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바로잡아 드려야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중금속 위험에서 90%는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선생님, 펄펄 끓이면 독도 다 죽지 않습니까? 푹 고아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생물이 아닙니다. 돌덩이 같은 금속입니다. 돌을 냄비에 넣고 100시간은 끓인다고 돌이 사라지던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은은 300도가 넘어야 겨우 기체로 변할까 말까한 아주 독한 녀석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삶아도 수은은 생선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수은이 많은 큰 생선은 조리법을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인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면 나쁜 게 빠진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들이 생선 비린내 잡고 살 단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건 역시 독소를 빼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수은은 생선 겉면에 묻어있는 먼지가 아닙니다. 생선이 살아있는 동안 먹이를 통해 근육 깊숙한 곳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금물로 겉을 씻는다고 속살에 박힌 수은이 빠져나올 리가 만무하죠. 위생적으로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화학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데 내장탕이 진국 아닌가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은 기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몸속에서도 지방이 많은 곳으로 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장과 알, 그리고 껍질입니다. 특히 간이나 창자 같은 내장은 독소 저장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살코기보다 수은 농도가 수십 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생선 드실 때는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와 내장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세요. 껍질도 가급적이면 벗겨내고 순수한 살코기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선탕을 끓이실 때도 내장과 알은 넣지 말고 살코기로만 담백하게 끓이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은 스매시 생선 먹는 날. 끓여도 독은 안 없어지니 처음부터 작은 생선 고르기. 내장과 껍질은 독소 창고니 과감하게 버리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간단한 원칙들이 박 여사님을 살렸고 이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정체 모를 커다란 생선이 꽁꽁 얼어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드실지 결정하셨나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안전한 식단을 실천해보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적힌 글들이 가득 차면 그것만 봐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 딱 저장하실 수 있게 3줄로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고 돌아가신 박 여사님은 그날로 냉장고를 싹 비우셨다고 합니다. 아껴두었던 옥돔과 참치뱃살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대신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고등어와 멸치로 밥상을 차리셨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왜 비싼 생선 안 주냐고 투정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의 손떨림은 멈췄고 흐릿하던 기억력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금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안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선 고르는 법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현명한 지혜로 나와 내 가족의 몸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잊지 않으시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의 조폭을 피하십시오. 참치나 상어 같은 크고 비싼 자연산 대형 어종은 중금속 덩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이것만큼은 대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둘째, 바다의 서민 스매시와 친해지십시오.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창어. 이 작고 저렴한 생선들이야말로 뇌를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진짜 보약입니다. 일주일에 3번 식탁에 올리십시오. 셋째 조리법에 환상을 버리십시오. 끓여도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 말고 내장과 껍질은 과감히 버리고 순수한 살코기만 드시는 것이 내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지만 마트에서 3,000원짜리 고등어 한 마리를 고르는 작은 지혜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또한 건강입니다. 진정한 효도 그리고 진정한 자식 사랑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지 알고 먹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안전하고 실속 있는 진짜 보약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인 저는 병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만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